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박찬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하고 연구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전해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세금이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기로 이게 굉장히 가족 단위가 많이 오니까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엄마, 아빠까지 다 만족시킬 수 있게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5살부터 60살까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어려운 말 안 쓰고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과학기술이 전문 분야가 아닌 분들한테 전달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한테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 어린이들이 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어린이들이 아마 한 20년쯤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달에 가는 거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직장에 나갈 때 되면은 그 화성하고 이제 소행성으로 갈 이제 그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온 거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주 탐사를 왜 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몇 번 다른 데서도 강연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탐사 이게 뭐지? 도대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이제 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떤 삶의 이력을 거쳐오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여러분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성과물들이 얼핏 보기에 우주 탐사한다고 지금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어떤 그 가정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그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모습이고요. 이제 그 어린이집 다닐 때고 이게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때 6살짜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그 경기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때는 참 말도 잘 듣고 이제 총명하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자는 저를 깨우더니만은 그 당시에 이제 아빠하고 보드게임 하는 그런 재미에 취했는데 아빠 내가 보드게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볼래 하면서 자기가 게임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러던 나름 굉장히 창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래 보이지만 또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아빠 나 건물주가 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렇게 사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맘때만 해도 뭐 되고 싶냐면 프로야구 선수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잔뜩 나왔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꿈을 더 이제 키워가야 되는데 뭐 제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또 이제 커가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현재 그 중고등학교 교육이 꿈을 키우기보다는 자꾸 눌러버리는 이제 그런 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그게 현실이고 저도 이제 그런 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망울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있니? 하여튼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는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 뭐 효도 종량제 법칙 뭐 그랬다 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부모한테 하는 어떤 효도는 딱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너무 이렇게 말썽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갚을 거고요. 지금 또 너무너무 효도를 잘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면은 나중에 또 말썽을 피울 테니까 그때 가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말 잘 듣고 효도 잘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에 이제 그걸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2011년까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천문우주학과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우주 탐사 관련해서 인공위성 만들고 올라가서 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딱 쳐다보면 이제 좀 지겨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실 텐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대학생들한테 뭐 우주 동력학, 뭐 천문우주학 개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들한테 뭐 하냐고 묻게 되면은 3가지 일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봉사 이게 교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방금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교육인 거고요.
이제 연구는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주 탐사를 할까? 우주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까? 저기 달에까지 가려면은 텅텅 빈 공간이니까 갈 길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봉사는 여기 와서 제가 하는 이런 게 이제 봉사가 됩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이제 일반 청중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과학 대중화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줄까,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다 물어볼지 막연하신 어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전달해 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봉사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럼 대학 교수가 그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봉사를 하러 온 건데 사실 봉사를 하다 보면은 제가 봉사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이쪽 세계에서 나름 뭐 전문가 아니면 학생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면서 결국 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기보다 이제 또 듣고 질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은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특히 몇 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생들이 한마디 한마디 다 자기들 입장에서 던지는 그 말들이 쟤들 말이 진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 한창 그 크는 애들이 말 그대로 천진난만하게 어떤 그 이해관계 없이 하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 많은 감흥을 주고 이제 그런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봉사는 해보면은 참 좋은 게 상호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간단하게 한번 그냥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52살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걸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직업,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강원도 속초는 아시죠? 여기가 이제 제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72년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일 때문에 73년 후반인가 74년 초반에 이제 강원도 속초로 이제 이사 가셔서 그게 제 고향이 됐는데 뭐 잘 모르실걸요. 지금은 서울에서 속초 가시는데 서울 아무리 외곽에 있어도 인천에 있어도 3시간 반이면 갑니다. 근데 당시에 얘기해 주시는데 이삿짐 싸들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데 비포장도로로 19시간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던 시절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속초에 이제 처음으로 정착을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속초는 굉장히 큰 관광 도시여가지고 이제 주말만 되면 차들이 꽉꽉 밀리는 좀 그런 동네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가난한 어촌이었습니다. 먹고 살 거 별로 없고 진짜.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가난한 어촌에서 다녔는데 반에 한 47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3명이 항상 도시락을 못 싸오던,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이제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근데 정말로 안타까웠던 게 다른 집들도 그 친구들한테 도시락을 이렇게 대신 싸줄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없던 그런 동네에서 자랐던 겁니다. 뭐 학원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고 학교 다니는 게 다였던 그런 동네였는데 그 유일한 어떤 당시에 그 낙이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시 그 토요일 날 저녁 5시 50분이었는데 어디 갔지? 마징가 제트라는,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마징가 제트라는 요 만화 영화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이거 보는 게 굉장히 큰 낙이었고 당시에 집집마다 텔레비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괜찮게 사는 집에 가가지고 그 같이 놀던 동네 선후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10명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한 60분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그 낙이었는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또 나오는 거였죠. 또 모여서 보고 하던 그 은하철도 99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어떤 뭐 6살, 7살 때 그 당시에 제 눈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용은 이제 뭐 뻔합니다. 이렇게 그 마징가 제트하고 로봇 태권부, 그다음에 그 좋은 사람들이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거였는데 제 눈에는 그 당시에도 들어왔던 거는 그럼 뭐 스토리도 스토리,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저 무거운 게 어떻게 뜨지? 어떻게 날지? 이런 게 저는 제일 들어왔던 거죠. 딱 보면은 고철 덩어리잖아요. 내가 지금 그 철을 던져도 뭐 하다못해 공을 던져도 기껏해야 20-30m밖에 안 올라가는데 저기 어떻게 이렇게 뭐 몇백 미터 올라가지고 슉 날아가가지고는 갑자기 뭐 팍 부시고 여기서 로켓가 날아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198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주왕복선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콜롬비아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와, 그때 이 밑에서 이게 막 뿜어져 나온 이걸 쳐다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와, 저게 저렇게 하면서 저기 날아가가지고 우주까지 가? 저기 근데 몇백 킬로 올라가? 200km까지 올라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냈던, 이제 그러면서 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떤 그 계기가 옵니다.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다니는 형이 추석을 세려고 이제 집에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찬덕아 너 이리 좀 와봐 딱 하더니만은 내가 저기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신문을 봤는데 항공우주공학과라는 게 굉장히 그 유망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뭐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그 기반이 빈약해서 유학은 꼭 가야 한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해 주는데 그 삶의 큰 계기였죠. 이게 뭔가 번쩍 뜨이는 느낌, 그 어린 나이에. 그럼 저희 가면은 비행기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날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앞뒤 다 생각하지 않고 나 이제 이걸로 꿈으로 삼았어. 이게 내 꿈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을 가졌고, 그게 제 인생의 굉장히 큰 계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대부분의 그 학생들하고 당시에 그 친구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냥 학교 수업 6교시까지 끝나면은 나가서 애들하고 이제 내기 농구하고 그래서 이기는 쪽이 가가지고 지는 쪽이 가서 이제 그 즉석 떡볶이 이제 사주고 다시 와가지고는 또 이제 한 판 더 하고 밤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테레비 보고 자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꿈이 생기더라고요. 꿈이 생기니까 지금까지하고는 영 딴판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도대체 항공우주공학과라는 게 뭐 어디가 있나 하고 보니까 딱 3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도 기반이 약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서울대라도 가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꿈이 생기니까 그렇게 맨날 놀고 흥청망청하던 제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꿈에 참 좋은 점이더라고요. 내가 뭐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친 듯이 말 그대로 독종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월, 화, 수, 목은 딱 4시간씩 자고 금요일은 7시간 정도 자고 하면서 그리고 공부도 진짜 독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학교에서 저는 시골이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무조건 해야 됐거든요. 이제 저기 뭐야 그 도망가면은 다음날 잡혀가지고 엉덩이를 10대씩 맞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밤 9시까지 1차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을 특수반으로 따로 모아가지고 12시까지 또 강제로 시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집에 자전거 타고 집에 오면은 12시 반.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거는 엄마 라면 하나 끓여와. 이제 딱 이 말부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면 하나 딱 끓여서 먹고 1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영어부터 먼저 시작해야 됐습니다. 수학부터 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쓰는 것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지도 보다 보면은 먼저 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못 참겠을 때 이제 그 영어 책을 덮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수학책하고 연습장을 끊어놓고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손으로 좀 쓰면은 졸음이 좀 덜 오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래 버티려고 수학 공부를 항상 나중에 하다가 연필이 이마를 찌을 때 이제 그때 저는 자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3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고 다시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 다시 하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나 저기 꼭 가고 싶어. 이제 서울대학교 저기 꼭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했던 거고 끊임없이 대신 저하고 또 싸워야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내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는데 당시에 그때 모의고사 같은 거 시험 보면은 성적 차이는 기껏해 5점, 10점, 어떨 때는 또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쟤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쟤들보다 대학을 운이 안 좋아서 더 못 가면은 어떡하지? 이게 다 물거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 굉장히 허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나 이거 꼭 할 거야. 그래서 절대로 나중에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을 하게끔 후회하면 절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계속 저를 어떤 이끌어줬던 그런 힘이었던 것 같고 운도 좋아서 이제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그 이제 학과에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래저래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줬던 어떤 꿈이었습니다. 그 중학교 때부터 가져왔던 나 저거 할 거야. 나 꼭 항공우주공학 할 거야. 나 꼭 비행기 만들 거야. 이제 그게 저를 계속 이끌어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제 다시 저를 다독여가지고 대학교 공부도 마치고 대학원 공부도 마치고 미국 유학 가서 처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꼭 그겁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특히 진짜 5살, 6살 이제 갓 취학한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컸고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아이한테 하고 있는 고민들을 다 이제 2, 3년 내에 하기 시작하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진리는 뭐 학원 하나 더 보내시는 것보다 아이의 입에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갈 때까지도 나 뭐 되고 싶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끔만 가르쳐 주시면은 절반 이상의 성공일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가르쳐 오면서 해봤던 어떤 그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가장 그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특히 아이들 입에서 엄마 아빠 나 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야 그거 돈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 그게 하게 해주시고 하면은 애들이 자기 스스로 배워가는 게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게 지금 인내를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다른 집 아이들이 이런저런 학원 간다고 하면서 뭐 당장 성적 좋게 나올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 결국은 지금 쭉 저희 아이를 가르쳐온 경험으로 봐서는 길게 봤을 때는 아이가 꿈이 있거나 하면은 그걸 잘 키워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훌륭한 과학자, 공학자 또 뛰어난 어떤 법학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다 그 세금을 내시고 제가 하는 어떤 이런 일, 대학 교수가 하는 많은 연구들은 다 그 나라에서 주는 어떤 그 세금으로 이제 이게 운영이 됩니다. 나 소득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안 내는데, 그 다음에 여기저기 세금 많이 안 내는데,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생들 저는 버는 게 없어가지고 세금도 안 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 드실 때마다 그 10% 부가세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 사실 아무리 여기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그런 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다 포함하시면 1년에 수백만 원씩 냅니다. 이제 그거 다 내시는 거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 국가에서 연구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고마운 어떤 그 혜택으로 제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주 탐사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 주제가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뭐 집에도 이제 쓰레기들이 많지만 이 우주에도 쓰레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1957년, 지금부터 7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올라갔고 그 뒤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수천 수만 기가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올리기만 했고 치우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주가 거대한 쓰레기장이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쓰레기가 발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이 우주 쓰레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초당 한 8km에서 10km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속이 아닙니다. 1시간에 8km 가는 게 아니고 1초에 8km에서 심하게는 10km도 갑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은 끝이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비티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주 쓰레기에 맞아가지고 참 끔찍한 장면이었죠. 그 당시에 그 우주인이 이 관통이 돼가지고 죽어있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큼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는 게 요즘에 그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제 저도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인 거고 근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저기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지구에서 로켓을 이용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주 쓰레기 근처로 접근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1초에 8km 가잖아요.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가가지고 또 가는 와중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면 탁 잡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제 어떤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어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소행성 탐사를 해서 지구에서 이제 이런 데까지 갈 때 달이 그나마 제일 가까워가지고 부지런히 가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한 4, 5일 걸리거든요. 화성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소행성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2, 3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지? 붕 날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은 부딪히지 않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 어디에 착륙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지? 착륙할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쾅 하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강의를 주선해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데서 저를 열심히 후원해주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 저로서는 이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에어쇼 같은 데 가가지고 비행기들이 여러 개 이렇게 편대를 이뤄가지고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기러기들이 왜 그 철새들을 이동할 때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고 하는 건데 우주에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의 어떤 이런 인공위성이나 어떤 우주 비행체들이 딱 대형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본 에어쇼 같은 것들을 저 우주에서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 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그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어가지고 무슨 동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런 삶을 가져왔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나라에 갖다 바치는 세금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보셨던 게 이제 지금 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왜? why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왜요? why 이제 그게 됩니다. 이제 우주 탐사입니다. 우주 탐사를 위한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우주 탐사를 위해서 어떤 여정, 경로도 개발하고 저런 걸 도대체 이제 왜 하냐가 어떤 그게 제 오늘의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째,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환경 자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런 우리하고 환경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중력 상태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실제로 중력이 없는 게 아니고 중력은 어디서나 존재하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하고 교묘하게 딱 힘이 맞아가지고 아무런 힘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다들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작게는 여기 오신 분들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일단 이 지구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그 상태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피가 이제 거꾸로 막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력이 없어지잖아요. 항상 내가 여기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에 맞춰가지고 피가 이렇게 돌게끔 심장 같은 게 다 이게 지금 이제 몇십 년 동안 쭉 내가 이렇게 살아 적응을 해온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피가 제대로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쭉 내려가는 건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굉장히 환경도 혹독해가지고 조금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저 위에 그 자외선을 강하게 막아주는 어떤 그 띠, 반알렌데라는 띠가 있어가지고 이게 유해한 자외선이나 어떤 우주 광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아줍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다 2, 3일 내에 피부암 걸려서 화상 걸려서 죽습니다. 우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특수한 어떤 그 차단막 같은 걸 이용해서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다들 우주복 입은 거 보셨죠? 처음에 딱 쳐다보면은 와,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입어보시면은 이거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편하게 지금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위험하고 또 이렇게 뭔가 굉장히 그 큰 힘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만 들어도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몇 번 터졌었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추진을 막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에 연료를 잔뜩 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같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워낙에 많은 연료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그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물을 한 통 정도 이렇게 담아놓고 있을 때는 한 1리터인데 그거 기체로 만들면은 방 하나가 꽉 차잖아요. 그만큼 기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기체로 만들어서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액체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250도까지 내려야 되고요. 산소를 액체로 만드시려면은 마이너스 180도까지 내리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겪었던 제일 추운 온도가 어디 이렇게 북극 같은 데 여행 가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은 지금까지 겪었던 제일 추운 온도는 한 마이너스 20도, 영하 20도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겪어야 되니까 사람은 당연히 버티지를 못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연료를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뿜어내야 되는데 불을 붙이면 타는 온도는 3000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우주선 안에 여기는 마이너스 250도가 돼야 되고 여기는 3000도가 돼야 되니까 열은 가만히 놔두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르잖아요. 이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그 순간 바로 터집니다. 감당이. 왜냐하면 액체가 이제 기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막 커지니까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 막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이제 안타까웠던 사고였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나로우 개발할 때 올라가자마자 바로 한 2분 뒤에 터졌던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이런 일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현재 미래에 갈수록 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우주인이 밖에 나가서 우주선을 수리하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우주 쓰레기들에 맞아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무지미화가 돼버린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거라고 할 정도로 우주는 지금 굉장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우주, 이렇게 위험하고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고 환경도 위험한 이런 데를 도대체 왜 개발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거란 얘기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용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은 그 1k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수 1리터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200km 그 우주까지 올리는데 2만 불 정도 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먹는 생수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사 먹는 1,200원이 아니고 저 위에 가서 생수 1리터 드시려고 하면은 2,6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주인이 가가지고 뭐 몇 개월 살려고 하면은 물도 한참 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물값만 해도 수억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뭔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 여기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혹시 뭘로 보이십니까? 아시는 분? 요게 보이는 요게 뭘로 보이는가? 예, 우리 제일 앞에 어린이? 예? 연기죠. 연기가 막 뿜어내면서 이렇게 연기가 막 뿜어내면은 얘가 이 우주비행체를 막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막 연기로 보이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돈을 태우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거 우주비행체는 이게 우주선은 못 타보셨지만 비행기는 많이 타보셨잖아요. 그 뭐 유럽이나 미국 갈 때 그때 이렇게 탈 때 그 처음에 이륙할 때요. 그때는 뒤에서 그것도 마찬가지 막 매연이 뿜어 나오는데 그거는 10,000원짜리를 열심히 태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100불짜리를 열심히 태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 한 줄 더 뜨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우리가 그 미국이 처음으로 달에 갔던 이 아폴로 프로젝트. 그 당시에 1960년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우리말로 바꾸면은 100억, 1000억, 1조니까 25조, 한 30조 가까운 돈인데 이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200원, 300원이었고 지금 10,000원이잖아요. 여기다가 한 30배 정도로 곱하게 되면 지금 돈이니까 우리나라 이거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이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저런 위성들도 다 1,000억 원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세대학교 학생들 약간 차이는 나지만 1년에 등록금이 1,000만 원인데 학생이 대충 25,000명이거든요.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위성 하나 개발하는 거하고 연세대학교 학생들 모두의 1년 등록금하고 딱 비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나라 세금이니까 그 다음 질문은 그게 나옵니다. 2,500억 원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들래? 아니면은 대학생들 등록금을 줄래? 연세대학교 학생들 몽땅 다 줄 수 있는데 그 질문에 우주개발이라는 답이 나와야지만은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제가 대학교에서 강연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우리 등록금 대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개발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답이 예스가 나와야지만은 저희가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근데 반면에 저걸 왜 하지? 저런 큰 돈을 들어가면서 내가 저거 할 필요 있나? 뭐 올라가는 건 참 멋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2,500원을 주면 나는 2,500억 원을 주면 나는 아주 멋진 집에서 내 평생을 살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지 그런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똑같이 해서 Y의 어떤 그런 답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지? 내가 내 세금을 저렇게 해서 무슨 혜택이 있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요겁니다. 속칭 말하는 그 항법, 내비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이 전화기, 이 전화기 안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를 잡아주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최소한 4개를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내 위치를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앱입니다. 뭐 티맵, 카카오맵, 김기사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내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기 내비라는 게 작동이 안 된다고 탁 생각해서 다 막혔을 때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모든 자동차에는 전국지도하고 서울지도 하나씩은 다 끼워져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동네에서 주유하러 가시고 슈퍼 가실 때도 내비 안 틀면 못 가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아무 데도 못 가시는 분들 엄청 많아집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이유고, 예, 이게 실제로 우주 개발에서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실제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다가오는데, 그렇다는데 이런 거는 좀 안 다가옵니다. 왜 쓸데없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비용, 비교도 안 되는 큰 비용을 들어가 가지고는 지구에서 6년, 7년이 걸려야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착륙을 하고 막 그러려고 합니다. 이름도 참 신기하죠. 67P, 추르몬프 게라시멘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데에 가가지고 뭐 채취를 해오려고 하고 이제 막 그런 걸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내가 왜 저런 것까지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간간히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왜 내가 우주 탐사를 해야 하나, 왜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감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려면은 조금은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과연 정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일까?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이제 해보자라는 거죠. 개미들 다들 아시죠?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어떤 그 소설 작가입니다. 프랑스 작가가 쓴 개미라는 소설도 있는데, 그냥 그 과학 책을 읽어보셔도 그렇고 소설을 읽어보셔도 그렇고, 개미는 굉장히 분화가 잘 돼가지고 그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 모두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 큰 어떤 그 집단 사회를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얘기 들으셨겠지만, 내 눈에서 이 지표 지상 위에서 개미가 몇 마리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밑에 수천 수억 마리의 개미가 큰 어떤 그 집단 사회를 꾸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개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딱 그 나눠진 일들을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안 그렇습니다. 그 문학 작품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참 신기하게도 이게 나한테 가장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안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좀 어렵겠지만 까미의 페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제리아라는 굉장히 그 아프리카였던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염병, 흑사병이 막 창궐을 합니다. 전염률이 굉장히 높죠. 옛날에 그 유럽에, 중세 유럽에서 전체 인구의 한 30~40%를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위험한 굉장히 전염병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마을에서 돌기 시작하니까 당시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 마을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속절없이 죽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마을 안에 닥터 리으라는 어떤 여기 베르나르 리으라는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알제리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어가지고 특별히 그 동네를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나가면 이 사람들을 누가 치료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위험한, 자신의 어떤 그 목숨이 충분히 위험한 걸 무릅쓰고 남습니다, 그냥. 근데 재미있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있는 거죠. 이제 까미는, 작가인 까미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조리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조리라는 말을 많이 썼고, 알다시피 까미는 이제 부조리의 철학자고, 제가 어떤 그 평론에서 본 것 같은데, 이 까미한테서 이런 부조리,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조리는 사랑이었다, 이제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은 나는 A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하는 행동은 엉뚱한 데로 가는지, 그런 것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고,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또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죠. 그 러시아에는 아주 굉장히 가난한 그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눈에 그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래서 속칭 말하는 그 서민들의 그 어떤 그 고혈을 짜내는 그런 그 고리대금업자가 한 명 눈에 보입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는 죽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삼아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그 양심의 가책을
괴로워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실상 완전 범죄가 되었는데 결국은 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자기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하다 결국 자수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개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A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이런 것들이 많고 이제 이런 게 과학사에서도 계속 벌어지는데 제일 많이 벌어진 분야가 이 항공우주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람입니다. 오토 리리엔탈이라고 나는 거에 반쯤 미쳤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뭐 너가 날면은 내가 얼마 줄게,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나는 걸 테스트하고 결국은 저 펄럭펄럭하는 이 날개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저거 펄럭펄럭하고 떨어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염증이 생겨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이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은 뭐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좋아서 그냥 합니다. 라이트 형제도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큰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 가장 이런 면에서 무모하고 답답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류 최초로 달에 갔던 3명이었습니다.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즈. 이거 거의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기술 수준에서 달에 간 건데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저기서 5m 밖에는 총을 쏴라. 표적을 보고 쏴라 그러면 쏠 텐데 표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럼 가만히 서 있는 표적이 맞추기 쉬울까요? 움직이는 표적이 쉬울까요? 그렇죠. 표적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나도 이 판에서 움직이면서 같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냥 표적만 움직이는 게 더 어려울까요?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어렵겠죠.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달에 가려고 하면은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속 30km로 움직입니다. 1초에 30km씩 갑니다. 다시 그 지구에 대해서 달은 또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하고 표적이 같이 서서 왔다 갔다 또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수십 킬로미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정확하게 갖다 딱 원하는 데 가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우주미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원히 그냥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감내하고 지금 갔던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조종사들 3명이었잖아. 이거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제 가족들하고 생이별할 뻔했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좀 답답하신 분들이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등이 도움이 안 되는데 기꺼이 나 우주 탐사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할 건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해서 무슨 혜택이 돌아오지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개미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목표를 위해서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거 외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생전 해보지 못했던 저런 거 해보면 좋겠다. 나도 한번 날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꿈을 꾸고 누가 뭐 그렇게 한다고 금은보화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 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없는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인류한테 새로운 어떤 그런 혜택들을 계속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얼핏 안다고 보시겠지만 이제 지금 어떤 현대의 어떤 그런 기술의 어떤 뭐랄까 현재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들이 뭐 옆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지상에서부터 한 500km 밖에 떨어져 있는 500km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몇 미터까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저런 비행기 같은 걸 보려고 하면 눈이 아무리 300m. 또 더 볼 수 있는 분? 몇 미터? 400m. 눈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몇 킬로미터까지도 보는데 내 눈이 과연 500km 밖에 있는 걸 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주에서 이런 비행기들의 사진을 지금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해졌나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지금 가장 좋은 위성의 해상도가 30cm, 이거 15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cm가 뭔가 하면은 가로하고 세로가 15cm 정도 되는 거를 하나의 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이 잘 가까이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화소, 픽셀이라는 것들이 쫙 찍혀 있고, 그것들이 색깔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가로 세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한 텔레비전을 보시는 건데, 이건 500km 밖에서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00km 밖에서 가로 세로가 15cm 있던 걸 하나의 점으로 딱 찍는다는 얘기는, 이걸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제가 파란색 청바지에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저 친구가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는, 500km 밖에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이건 좀 안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이없게도 수영복이 우주 개발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엄마 아빠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수영복 입고 그 올림픽에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수영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소재가 다릅니다. 그 재료가 다른 게, 예전에 입던 건 그냥 몸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 물의 저항을 적게 만드는 거였다면, 이 표면에 물하고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만든 건데, 시작이 그 미국 그 나사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물체가 올라가면서 대기하고의 마찰열을 줄일 수 있나 해가지고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을 수영복에 적용해가지고는 물하고 내 몸하고의 어떤 그런 마찰력을 한 25%, 4분의 1 정도 줄인. 그래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거를 입는 걸 허락을 해주다가 이걸 입기 시작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올림픽부터 요 반신만 허용을 하고 전신은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뻔하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입은 사람이 우승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맞다고 산 건데, 이제 그만큼 파격적인 거죠. 어떤 그 인류가 스포츠에서 경쟁을 할 때 이걸 입냐 안 입냐가 어떤 그 우승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은 이제 우주에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은 이런 거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꾸 그러니까 집에서 단 거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양치질은 꼭 하고 엄마 아빠가 치질하라 그러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늦게 할수록 좋은데 이거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요거 형상기억 합금인 거죠. 이렇게 딱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안경도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다 의료용으로 안경용으로 쓰고 있는데, 시작은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싣고 가야 되는데 안테나 하나가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안테나는 이제 길면 길수록 신호를 잘 잡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가면은 그걸 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일단은 접어서 가져가가지고 5일 뒤에 지가 알아서 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형상기억학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실생활에 이렇게 치아 교정이나 안경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안경 쓰시고 있는 분, 치아 교정하신 분 다 나는 아폴로 11호 우주 개발 때문에 저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더 이제 더 황당하죠. 이게 지금 슈퍼마켓하고 잘 아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이거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종업원이 10배를 늘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대여섯 배는 돼야 될 겁니다. 그냥 예전 같으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다 슈퍼마켓 가시면은 물건을 딱 가져가면은 금액을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하고, 이제 더 괴로운 거는 그 직원분들은 손으로 재고가 몇 개 남아있다 세야 됩니다. 그걸 해결해 준 게 이거지. 그냥 딱 찍기만 하면은, 물건에 바코드 붙여놓고 찍기만 하면은 이게 몇 개 남았다, 얼마다라는 정보를 요즘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요것도 시작이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보통 인공위성 하나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금 전기 자동차 말고 여러분 쓰는 휘발유 쓰는 그런 자동차에 보통 부품이 저기 한 10,000개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한 10만 개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손으로 관리해가지고 어떤 부품 몇 개, 어떤 부품 몇 개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이제 처음 나온 게 요겁니다. 바코드였고,
요즘엔 더 발달했죠. 그래가지고 2차원 바코드는 QR코드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고 하는 거 다 지금 우주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의 문명의 이기로 바뀐 거죠. 요거 이제 더 황당하죠. 도대체 정수기하고 전자레인지 얘는 도대체 뭐가 우주 개발하고 상관이 있을까? 아까 그 처음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달까지 가는데 최소 4, 5일. 그럼 가서 일 좀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한 10일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1인당 하루에 한 2리터씩만 물을 먹는다고 해도 아까 3명이었으니까 6리터고 그거 10일 동안 먹으면 60리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리터에 2,600만 원이면은 2,600만 원 곱하기 계산하시게 되면은 물값만 해도 억 원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미 먹은 물, 소변으로 나온 물을 다시 정수를 해가지고 또 마시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정수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리하는 겁니다. 그 열흘 동안 갔다 오는데 계속해서 과자만 먹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 어른들이 열흘 동안 갔다 오면서 열흘 내내 과자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자, 저 위에가 무중력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물도 안 넣어지죠. 물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뚜껑을 덮어서 한다고 해도 여는 순간 다 막 날아가 버리고 뜨거운 물이 둥둥둥 떠다니까 다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우주인들한테 열흘 동안 따뜻한 음식, 지구상에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요리를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한 게 나온 게 요 이제 전자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에 다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주 개발하게 되면은 그냥 뭐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뭐 멋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정수기로 전자레인지로 바코드로 형상기억 안경으로 치아 교정기로 다 지금 녹아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렇게 역설적인 거죠. 약간 역설적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류가 어떤 정수기를 얻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얻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좋아서 호기심에 날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런 인류의 어떤 그 문명의 이기를 주고 있는 게 거꾸로 진짜 어떤 그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이고 동물이 하지 못하는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말 두 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이제 요 사람은 지올코프스키라고 러시아 어떤 그 항공우주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구가 어떤 인류의 요람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 요람, 지구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탐사지향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남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고다드라고 거꾸로 이제 미국의 어떤 항공우주공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훨씬 더 멋있는 말이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 무엇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은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인간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 옛날로 걸어 올라가지고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지, 날 수 있지 그러면서 수천 년에 걸쳐서 그냥 시도를 하다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그 막연한 꿈, 막연한 희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전혀 어이없게도 이게 또 우리한테 지금 열심히 문명의 길을 주고 있는 거죠. 전자레인지로, 정수기로 여러분들 삶에 도움을 계속 주고 있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제일 위대한 점, 동물하고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그 동물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만의, 인류만의 어떤 그런 정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직 어린이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오는 어린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이
예, 가면 갈수록 이걸 지금 자꾸 없애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계속 지금 꿈나무들 많이 왔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온갖 유혹을 많이 받으실 텐데, 예, 꿈을 가진 어린이로 계속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긴 길이지만 길고 오래 걸리는 길이지만 결국은 맞는 길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뭐 뇌과학적인, 항공우주과학적인, 우주과학적인 이렇게 클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요거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예전에 최신부 장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요즘 특히 학생들한테 잘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겁이 많고 요즘에 뭔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저희 항공우주공학의 역사가 그랬듯이 날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거기서 배우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이 계속 크는 건데, 그 실패가 무서워서 자꾸 뭔가를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친구들로 보면은 어렸을 때는 다 그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걸 자꾸 못하게 되던 거죠.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실패하는 거를 자꾸 봐주시고 자꾸 그걸 시도하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길게 보시면은 가장 자녀를 가장 잘 키우시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퀴즈는 그럼 요 문장을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성공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은 실패. 그게 가장 흔한 말이고, 그래서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데, 요 말, 세상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요 말을 생각을 했을 때 국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그러면 성공의 반대말은, 요 문장을 읽고 나서 성공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맞췄을 경우에 대비해서 과자라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는데, 예,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안주입니다. 아빠가 드시는 술의 안주가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치명적이니까 항상 뭐라도 하시고 자꾸 얘기하시고 친구들하고도 뭐 하고 부모님하고도 뭐 하고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크고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항공우주공학자, 우주과학자 다 되게 될 겁니다. 예, 요걸로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